아직 은퇴가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고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그 느낌은 달라도 언젠가는 꼭 맞닥뜨리게 되는 단계라는 공통점은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돈의 전문가라고 불릴 만큼 재무적으로 누구보다 똑똑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미래를 계산해왔던 사람이 은퇴 후에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참 놀라울 수밖에 없죠. 어떻게든 다 준비했을 거라는 인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한순간에 모든 게 흔들렸다니 많은 분들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 역시 처음엔 돈이 많으면 준비가 철저하면 편안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사례를 접하고 실제 은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 문제가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돈을 다루는데 누구보다 밝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은퇴라는 인생의 전환점 앞에서 심리적으로나 생활 패턴 면에서 제대로 적응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어쩌면 더 큰 기대와 완벽한 계획이 있었던 만큼 그게 틀어졌을 때의 충격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충격적인 은퇴 스토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또 그 교훈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볼게요.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이미 은퇴해서 은퇴 후 임하게 적응하려 애쓰는 분들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돈의 전문가가 무너진 이후 예상치 못한 외로움과 정체성 혼란. 먼저 한 돈의 전문가 A씨 이야기를 해볼까요? A씨는 30대 초반부터 재무 설계사로 일하면서 누구보다 일찍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어요. 주변에선 저 사람은 은퇴 걱정 전혀 없겠다라고 할 정도였죠. 실제로 목돈도 있고 투자 포트폴리오도 다양하게 구축해놨고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까지 리스크 분산도 잘해놨다더라고요. 그렇게 50대 후반쯤에는 더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를 쌓고 미리 퇴직을 선언했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퇴직이 결정된 순간엔 이제부터는 내 취미도 즐기고 가족들도 더 자주 보면서 여유 있게 살아야지라고 즐거운 꿈에 부풀었대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외로움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료, 거래처 사람들, 고객들과 함께 치열하게 달리면서 본인 일 잘하는 재무 전문가라는 정체성이 확고했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상담하고 투자 전략 세우고. 이게 A씨 삶의 전부였던 거예요. 은퇴하니까 그 루틴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통화해야 할 고객도 없고 거래처 사람들과 잡담할 일도 없어졌죠. 혼자 집에 있을 때 문득문득 찾아오는 이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박탈감과 허무함이 A씨를 휩쓸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아버지도 드디어 여유 찾으셨네 하고 좋아했지만 정작 A씨 마음속 외로움은 날로 커져갔어요. 그렇게 매일 우울한 기분에 휩싸여 있으니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의욕조차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즐겁게 하려던 취미생활도 흥미를 잃고 오히려 집 안에 틀어박혀 TV만 보게 됐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심리적으로도 크게 흔들렸어요. 결국엔 재정 상태는 괜찮았음에도 삶이 무너진 거예요. 돈만 있으면 충분할 거야 라고 믿었던 은퇴 전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걸 A씨는 후회하며 털어놓더라고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 하면 은퇴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로 정의됐던 정체성, 일에서 어떤 사회적 교류, 하루의 리듬 자체가 확 바뀌면서 생기는 심리적 공백을 미리 인지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2. 은퇴 후 겪을 수 있는 난관, 그리고 사례 3가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은퇴 후에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사례 3가지를 들어볼게요. 사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미리 생각해 봤다면 좋았겠다 싶은 점이 있을 거예요. 사례 1. 교직 생활 30년, 퇴직 후 사서함 지키는 전직 교사 B씨. B씨는 60세에 교직 생활 30년을 마치고 정년 퇴임을 했어요. 남부럽지 않은 연금이 보장되니 돈 문제는 일단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일찍 출근해서 아이들과 수업하고 성적 처리나 학부모 상담, 동료 교사들과 회의,
B씨는 학교가 인생의 전부였죠. 퇴직하고 나니 갑자기 아침에 할 일이 없어요. 애초에 공부나 수업, 연구 외에는 취미도 없었습니다. 그래, 여행 다니면 되겠지? 하고도 생각했지만 막상 혼자 해외여행 가는 건 겁이 좀 났고, 주위 친구들은 아직 현업에 있거나 본인 사정 때문에 쉽게 같이 떠나줄 수 없었죠. 결국 B씨는 사람이 보고 싶고 바쁠 때가 그리워서 매일같이 집 앞 우체국 사서함에 편지가 왔나 확인하러 간다는 농담 섞인 하소연을 하곤 했어요. 편지라도 와야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B씨가 해결책을 찾기까지는 꽤 오래 걸렸어요. 여러 사람과 상담을 거쳐 일단 비슷한 처지에 놓인 퇴직 교사들을 위한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했습니다. 거기서 초등학생 대상 무료 학습 지도도 하고 그림책 읽어주기 봉사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조금씩 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회복했고, 동시에 아침에 일어날 이유도 생겼습니다. 이런 작은 계기가 B씨 삶을 다시 활기차게 바꿔놓게 된 거죠. 이 사례에서 보면 오랜 직장 생활로 인해 형성된 정체성을 어떻게 재설정하고 내가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어떻게 만들어낼지가 은퇴 준비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례, 이 건강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큰 코 다친 자영업자 C씨. 두 번째 사례는 퇴직보다는 자영업을 오래 하다가 가게를 접은 C씨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은퇴 비슷하게 된 건데 C씨도 나름 저축은 해뒀어요. 그런데 가게 운영하면서 매일같이 새벽부터 일어나고 늦게 퇴근하고 건강관리엔 별 관심을 못 기울인 채 살았어요. 업무가 고되고 시간도 없다 보니 운동은 사치라고 여겼던 거죠. 게다가 자영업자 특성상 몇 년 동안 국민연금을 소홀히 낸 적도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가게를 그만두고 나서 몸을 좀 쉬어야겠다 싶었는데 관절 통증이며 고혈압, 당뇨 등등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병원비와 약값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저축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병원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니까 금세 금전적 압박이 왔어요. 정해진 월급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연금도 충분치 않다 보니 불안감이 더 커졌죠. 결국 C씨는 몇 년 뒤에 내가 그때라도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하며 후회했습니다. 요즘은 막차로라도 건강보험에 드는 방법 혹은 건강과 관련된 은퇴 후 투자 건강검진, 운동 프로그램, 식습관 개선 등을 배우면서 뒤늦게라도 관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돈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로 인한 지출이 급격히 늘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오래 일해서 번 돈도 병원비로 순식간에 새어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미리부터 꾸준한 건강관리와 관련 보험, 국민연금 납부 등 제도적 대비를 해두는 게 현명합니다. 사례 3 모아놓은 돈은 있는데 쓰기 무서워요 라고 호소한 D씨. 마지막으로는 자산 자체는 넉넉한 편인데 막상 은퇴 후에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경우입니다. D씨는 50대 후반에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여러 금융 자산으로 꽤 괜찮은 재산을 형성했어요. 문제는 이게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 인생도 즐기고 배우자나 자녀와 시간도 보내야 하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커서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돈의 전문가들이 말하길 은퇴 후의 재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지출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소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해요. 너무 아껴서 스스로 삶의 질을 낮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흥청망청 써버리면 향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겠죠. D씨 역시 재무 설계를 다시 해서 일정 금액을 생활을 위한 안정자금으로 묶어두고 나머지는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여행, 취미, 자기개발 등에 적절히 할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보험이나 예비 자금도 따로 마련해 놓으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요.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 쌓아두기만 하면 불안만 커지잖아요. 이 사례는 심리적 불안과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은퇴 후 삶을 즐기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재정 설계뿐 아니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즐길지 구체적인 소비 계획과 방향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 은퇴 후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과 준비법. 여러 사례를 종합해보면 은퇴 후 무너졌다고 표현하는 건 단순히 경제적인 파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체성 상실, 심리적 외로움, 건강 문제, 불안감 등 여러 요소가 뒤섞여서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덜 겪을 수 있을까요? 정체성을 일에서만 찾지 않기. 현직에 있을 때부터 취미나 관심 분야를 조금씩 찾아보는 게 좋아요. 꼭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돼요. 독서 모임이라든지 가벼운 운동 동호회, 봉사활동 같은 적당한 사회적 교류를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건강은 투자이자 보험. 돈을 버느라 건강을 소홀히 하면 결국 벌어놓은 돈을 건강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일찍부터 운동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 식습관 개선 등을 시작해두면 훗날 후회가 훨씬 줄어듭니다. 적절한 소비 전략과 재정 계획 세우기. 은퇴 후 연금이나 퇴직금, 저축, 투자, 수익 등 여러 소득원을 어떻게 조합할지 고민해야 해요. 너무 아껴만 쓰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너무 막 쓰면 금방 바닥나니 균형이 중요하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매달 얼마나 어떤 항목에 지출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아요.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지인, 가족, 친구들과의 모임,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퇴하면 회사나 사회로부터 스스로 단절된 느낌을 받기 쉬우니까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나도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자존감을 찾을 수 있거든요. 새로운 목표나 도전 찾아보기. 은퇴했으니 끝이 아니라 그동안 바빠서 못해본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공부도 좋고 여행도 좋고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도 괜찮아요. 인생 2막, 3막을 만들어 보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4. 마치며 완벽한 은퇴 준비란 없지만 방향은 정할 수 있다. 돈의 전문가가 은퇴 후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은퇴가 단순히 일을 그만두고 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돈만 믿고 이제 편하게 쉬어야지 하다가도 막상 인간관계나 건강, 정체성 같은 문제에서 큰 허점을 발견하고 고생할 수 있죠.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고 은퇴 후에도 2030년을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퇴직 전부터 혹은 지금부터라도 은퇴 이후 내 삶을 미리 그려보고 경제적 준비와 더불어 심리적, 사회적, 건강적 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완벽한 은퇴 준비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기 어려울 거예요. 인생이 늘 예측대로만 굴러가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방향을 잡고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은퇴를 두려움이 아닌 또 다른 기회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A씨, B씨, C씨, D씨처럼 우여곡절을 겪는 분들도 많지만 그분들 중 상당수가 뒤늦게라도 은퇴 후 인생 재설계를 통해서 자기만의 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퇴는 더 이상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돼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 한구석에 나중에 은퇴하면 어떡하지? 외롭지 않을까? 돈이 모자라진 않을까? 혹은 모아놨는데 써도 될까? 라는 불안을 갖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해 보세요. 첫 걸음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걷기 운동을 시작하든 취미 동호회에 나가보든 아니면 재무 전문가를 만나 인생 설계를 해보든 말이죠. 분명한 건 미리 준비하고 마음먹으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갖춘 사람도 혹은 직장에서만 오래 매달려온 사람이라도 은퇴라는 전환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맞이하느냐에 따라 후반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0대, 60대 은퇴를 앞둔 지금 한평생 땀 흘려 모은 자산을 어디에 맡길지 고민이 많으시죠? 은행은 안전하다며 저금리를 권하고 보험사는 노후를 보장한다며 상품 가입을 유도합니다. 증권사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 상품을 제시하죠. 그런데 이들 중 누구도
당신의 진짜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믿었던 금융기관이 결국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깨달음은 늦게 찾아옵니다. 이제는 누구도 믿지 말고 스스로 자산을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진짜 노후 자산 관리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진짜 방법, 스스로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많은 분이 안정된 수입이라고 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을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맡겨왔죠. 그런데 정말 그들이 우리 노후를 책임져 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당신의 돈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스스로 자산 관리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볼게요. 1. 사례 1. 은행의 안전이라는 이름의 함정. 50대 후반의 김 씨는 은퇴를 앞두고 평생 모은 3억 원을 은행에 맡겼습니다. 은행 직원은 고수익보다는 안전한 상품이 좋다며 저축성 예금과 원금 보장형 상품을 추천했습니다. 김 씨는 믿고 맡겼지만 시간이 지나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은행에 넣어 두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내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예금 이자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가니 돈이 점점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어요. 은행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안전은 그들만의 안전일 뿐이죠. 자산을 방치해 두는 것이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2. 사례 2. 보험사의 달콤한 유혹 노후 보장의 진실. 이제 60세가 된 박 씨는 15년 전 보험사의 설계사로부터 이 상품만 있으면 걱정 없는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월 50만 원씩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보험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15년 동안 납입한 돈은 9천만 원이 넘는데 매달 나오는 돈은 겨우 35만 원이에요. 물가가 오르니 생활비엔 턱없이 부족하고 돌이켜보면 차라리 그 돈으로 직접 투자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보험사는 고객의 돈을 모아 자신들이 먼저 이익을 챙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신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말만 믿고 장기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그 돈을 더 효율적으로 굴릴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3. 사례 3. 증권사의 함정 고수익이라는 위험. 이제 막 은퇴한 이 씨는 증권사의 권유로 고수익을 약속하는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의 상승세로 큰 기대를 품었지만 이후 시장이 흔들리자 투자 금액의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수익률 그래프만 보고 안심했는데 시장 상황이 나빠지니 모든 게 무너졌어요. 증권사 직원도 그럴 수도 있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요. 결국 남는 건 후회뿐이었죠. 증권사 직원들의 수익은 투자자의 성공과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권하는 상품은 리스크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는 철저히 자신의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노후 자산 관리를 위한 3가지 필수 원칙. 1. 스스로 공부하라. 돈은 아는 만큼 지킨다. 자산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경제, 투자, 금융상품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으세요. 유튜브나 책, 강의를 통해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내 돈은 누구의 수익으로 사용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2. 다양하게 분산하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은행 예금, 부동산, 주식, 연금 등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세요. 특정 상품이나 기관에만 의존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분산 투자는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3. 직접 관리하라.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한다. 내 돈은 내가 제일 잘 안다. 이 간단한 원칙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본인이 내려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은퇴 후 삶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더 이상 은행, 보험사, 증권사를 무조건 믿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자산의 주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의 말만 믿고 방치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가며 준비하세요. 스스로 관리하는 노후 자산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보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는 준비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전문가 칼럼 당신의 노후 자산, 이제는 스스로 지킬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많은 신뢰를 보냈을 겁니다. 그들의 화려한 제안과 안정감을 주는 말들에 기대어 왔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삶의 동반자가 아니라 결국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점을요. 오늘은 이런 현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스스로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금융기관이 진짜 우선하는 것, 고객의 돈이 아닌 수익. 먼저 금융기관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은행은 예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보험사는 장기적인 고객 납입금으로 자산을 운용하며 증권사는 투자 상품을 판매해 수수료를 얻습니다. 모든 것은 그들의 이익을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사례 고객의 편이었던 은행이 등을 돌리다. 50대 후반에 은퇴한 최 씨는 은행의 권유로 안전한 연금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10년 후 은퇴를 맞이했을 때 그는 상품의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에 한참 못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행이 추천했으니 당연히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결국 믿는 은행도 나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은행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안전은 고객의 노후가 아닌 그들의 재정적 안정성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고객은 은행의 시스템 안에서 수익을 내는 수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의 환상 평생 보장이라는 거짓말. 보험사의 연금 상품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20년간 납입하면 평생 안정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 정말 믿음직스럽죠? 하지만 보험은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고객의 납입금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자산을 운용하며 고객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제한적입니다. 사례 납입한 금액만큼도 못 받는 연금. 박 씨는 은퇴를 준비하며 15년간 매달 50만 원씩 납입해 9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은퇴 후 연금이 시작되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돈이 겨우 35만 원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동안 보험사 말만 믿고 묵묵히 돈을 넣었는데 막상 받아보니 생활비도 부족할 정도였어요. 평생 보장이라는 말은 사실상 희망 고문에 가까웠죠. 보험사에게 고객은 중요한 존재지만 그들의 목표는 고객의 노후 보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입니다. 3. 투자의 함정 고수익이 아닌 고위험. 증권사는 투자 상품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늘 리스크가 따른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증권사가 권유하는 상품은 종종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개인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례 반짝 수익 뒤에 깊은 손실. 이 씨는 증권사의 추천으로 특정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수익률이 꽤 괜찮았고 그는 고수익의 가능성에 더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투자 금액의 절반 이상을 잃고 말았습니다. 투자 초반에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장이 흔들리니 모든 게 무너졌죠. 증권사 직원도 그럴 수도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고요. 투자는 항상 자신의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추천이나 좋은 기회라는 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노후 자산 관리를 위한 전문가의 3가지 핵심 전략. 1. 스스로 배우고 준비하라.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과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세요. 유튜브, 온라인 강의, 도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독립을 위한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2. 자산을 분산하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투자에서도 적용됩니다. 은행 예금, 부동산, 주식, 연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분산하세요. 특정 기관이나 상품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을 키울 뿐입니다. 3. 직접 통제권을 가져라.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의 제안은 참고만 하되 최종 선택은 항상 본인이 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은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주는 곳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자산을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자산 관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공부와 꾸준한 관심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남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스스로의 자산 관리 계획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바로 안정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노후 자산 관리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셨다고요? 연금도 꽤 받으시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연금 받습니다. 매달 240만 원. 하지만 문제는 그걸로는 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몰랐습니다. 30년 넘게 교육 현장에서 헌신했고 퇴직 후엔 여유 있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연금만으론 생활이 빠듯합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고정비는 생각보다 크고 자식 뒷바라지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온 나인데 왜 노후는 이렇게 버겁기만 할까요? 이 이야기는 어느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은퇴 후의 진실이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맞닥뜨릴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현실과 해법을 3가지 사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 사례 1. 63세 전직 초등학교 교장 김정호 씨의 고백. 김정호 씨는 63세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직한 뒤 6년째 은퇴 생활 중입니다. 연금은 매달 약 24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오죠. 처음에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싶었답니다. 하지만 막상 생활해 보니 고정비만 해도 한 달에 30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갑니다. 아파트 관리비, 건강보험료, 자동차세, 통신비, 부부 외식 12번, 병원비, 경조사비, 거기에 딸이 아직 취직을 못해 용돈도 줘야 했습니다. 집도 있고 빚도 없는데 왜 이리 빠듯하죠?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은퇴 후 돈이 크게 안 나갈 거라는 착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은 줄었지만 지출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예상 못한 지출이 더 많았습니다. 2. 사례 2. 61세 교육청 사무관 출신 박미순 씨, 월 180만 원으로 버티는 삶. 박미순 씨는 30년 동안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60세에 퇴직했습니다. 연금은 180만 원. 아들 결혼식까지 마친 후 이제 나만 챙기며 살자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은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며 사라졌고 현재는 전세살이. 관리비 포함 월세 비슷한 수준의 지출에 병원비는 매달 고정 지출로 빠져나갑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이 있어 다행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 턱없이 부족해요. 다시 일하고 싶은데 나이 들었다고 다들 안 뽑아요. 지금은 마트에서 주 3일 일하면서 채우고 있어요. 그녀의 말처럼 연금은 이때 생활비 전체를 커버하기엔 부족한 돈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3. 사례 3. 64세 퇴직 공무원 부부, 노후 설계 실패로 싸움만 남은 하루. 정재훈 씨 부부는 나란히 공무원으로 60세까지 일했고 부부 연금을 합쳐 매달 약 430만 원을 받습니다. 와, 부럽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요즘 대화를 줄였습니다. 왜냐고요? 돈 문제 때문입니다. 남편은 매달 쓰는 400만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비, 골프 모임, 아내와의 외식, 자식 용돈, 여행 경비 등. 하지만 아내는 불안합니다. 이러다 병원비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남들 다 가는데도 못 가고 살긴 싫어. 결국 은퇴 후 소득에 맞게 쓰는 훈련을 하지 못한 부부는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은퇴 이후 진짜 중요한 건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연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다는 착각. 많은 분들이 은퇴 전 연금 예상 금액을 보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예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후 물가 상승률, 갑작스러운 의료비, 자녀 지원 비용 등은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쓰던 대로 쓰는 소비 습관. 가장 위험한 건 소득은 줄었는데 소비 습관은 안 바뀐 것입니다. 현역 시절 외식, 쇼핑, 여행은 소득이 받쳐줬지만 은퇴 후엔 다르죠. 그런데 대부분 생활 수준을 갑자기 낮추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은퇴 후 계획 없음의 함정. 하루 종일 시간이 많아지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씁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카페, 외출, 쇼핑이 잦아지고 건강을 위해 받는 각종 프로그램도 비용이 필요하죠. 시간을 잘 쓰지 못하면 돈도 같이 새어나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 시작할 3가지 실천. 지금의 소비 습관 점검부터 하자. 은퇴 전이라면 현 지출 중 은퇴 후에도 유지될 항목을 먼저 체크해 보세요. 한 달에 꼭 필요한 최소 비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원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꼭 힘든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유튜브, 재능 나눔, 작물 재배, 중고 거래, 공방. 소득이 2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벌 수 있다는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은퇴 플랜을 짜야 합니다. 대화 없이는 갈등만 남습니다. 서로의 소비 기준, 걱정되는 지점, 목표를 솔직하게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계부를 써보는 것, 효과 좋습니다. 맺은 말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짜는 인생의 설계도. 교장 선생님도 이럴 줄 몰랐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의 삶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이 있어도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진짜 준비가 시작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작은 수입을 만들고 함께 계획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 은퇴 후 삶을 지켜줄 진짜 무기입니다. 퇴직 공무원, 연금 240만 원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은퇴 후 삶의 현실과 해법. 전문가 칼럼. 은퇴 설계 전문가 박지연. 공무원으로 30년을 일했으면 노후는 보장된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은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갖는 기대이자 착각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최근 은퇴 6년 차의 한 전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사례는 그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연금이 있어도 생활비가 부족한 이유. 김정호 가명 63세 씨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매달 연금 240만 원이 꼬박꼬박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비는 300만 원 이상. 그 차이만큼은 적금을 깨거나 아이들에게 줄 용돈을 줄이거나 때로는 카드 할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연금 240만 원이면 괜찮은 수준 아니냐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단, 혼자 살고 병원 갈 일 없고 추가 지출이 없는 경우라면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은퇴자는 다음 3가지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1. 생활비는 은퇴해도 줄지 않는다. 은퇴하면 외식도 줄고 옷도 덜 사고 통신비도 아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출이 늘어납니다.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 자녀나 손주에게 쓰는 비용, 각종 모임이나 건강관리, 문화생활과 여행. 이 모든 것이 은퇴 후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어 쉽게 줄이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물가 상승률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지수는 연 2.2% 상승했습니다. 이 말은 연금을 240만 원 받더라도 510년 후에는 체감 구매력이 200만 원 이하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2. 의료비는 나이를 먹을수록 증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지출하는 의료비는 50대의 2.5배 이상입니다. 특히 만성질환, 정기적인 검사, 치과 치료 등은 필수가 됩니다. 박미순 가명 61세 씨는 교육청 사무관으로 퇴직 후 연금 180만 원을 받지만 매달 병원비만 2,530만 원이 나갑니다. 건강만큼은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보양식 건강식품까지 더하면 실제 가용생활비는 130만 원 수준이 됩니다. 3. 자녀 문제는 끝난 줄 알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정재훈 64세 씨 부부는 각각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부부 합산 연금은 43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넉넉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녀 결혼 자금, 취업 실패, 손주 돌봄 등의 이유로 매달 자녀에게 5만 100만 원씩 지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중요한 변수는 바로 자녀 독립 여부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지점을 간과하고 막상 은퇴 후에도 가족 지원이 계속되면서 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설계의 핵심 포인트. 현장에서 수많은 은퇴자를 만나며 느끼는 것은 하나입니다. 연금이 있어도 부족한 사람과 연금이 적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핵심은 얼마 받느냐보다 어떻게 준비하고 쓰느냐입니다. 1. 생활비의 최소 기준선을 정확히 계산하라. 퇴직 전부터 가계부를 작성해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세요. 필수 지출 주거비, 공과금, 보험료, 식비, 교통비, 선택 지출 외식, 문화생활, 취미여행, 경조사비. 이 중 필수 지출만 뽑아내 최소 생존비를 설정하는 것이 은퇴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계산을 안 해본 상태에서 은퇴하고 막상 은퇴 후엔 왜 이렇게 돈이 빨리 주지? 당황하게 됩니다. 2. 노후 소득원을 반드시 하나 이상 만들어라. 연금은 기초입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의 핵심은 보완 소득입니다. 실제 많은 은퇴자들이 소규모 창업, 재능 기부형 일자리,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2,050만 원 수준의 추가 소득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더라도 스스로 번다는 자존감이 크고 무엇보다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효과도 큽니다. 예를 들어 퇴직 교사 방과 후 학습 지도, 전직 공무원 자문관 교육 강사, 가정주부 반찬 판매, 유튜브 운영 등. 지금부터 소득원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 은퇴 설계의 핵심입니다. 3. 은퇴 후 관계의 질이 생활비를 좌우한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의 소통, 특히 부부간의 재정 협의입니다. 한쪽이 절약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갈등이 커지고 은퇴 후 삶은 지옥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가계 계획을 세우고 생활 수준을 조정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직 전 부부 워크숍이나 재무 상담 프로그램을 함께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맺으며 지금이 바로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 연금이 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김정호 교장 선생님의 사례는 누구나 맞이할 수 있는 은퇴의 단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현실을 지금 준비해야만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두 번째 막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 막을 단단하게 열기 위해서는 정확한 생활비 파악, 지속 가능한 소득원 확보, 가족과의 협력, 이 세 가지가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지금 당장 노후를 위한 두 번째 인생 설계를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은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연금 230만 원, 58세 교도관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더 비참했다. 은퇴하면 여유롭게 살 줄 알았어요. 최소한 굶지는 않겠지 싶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이 연금으론 숨만 쉬고 살아야겠더라고요. 58세에 정년 퇴직한 한 전직 교도관의 말이다.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했고 남들 보기엔 안정적인 공무원이었고 퇴직 후엔 연금도 나왔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매달 230만 원이라는 연금,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여유로운 은퇴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이 나오면 노후는 큰 걱정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통계 속 평균일 뿐이다. 막상 그 돈으로 하루하루 살아보면 생계가 빠듯하고 병원 한번 마음대로 못 가고 자식이 어려우면 또 도와줘야 하고 여행은커녕 외식조차 사치가 된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230만 원씩이나 되는 연금으로도 비참한 은퇴를 피하지 못한 걸까? 1. 고정 수입이 있지만 고정 지출은 더 크다. 사례 하나부터 들어보자. 실제로 58세에 퇴직한 교도관 어씨의 이야기다. 퇴직 후 매달 23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이 나왔다. 숫자만 보면 결코 적지 않다. 그런데 이분의 실제 생활비를 보면 이렇다. 주거비 관리비 포함 월 50만 원. 식비 두 부부 기준 월 70만 원. 의료비 및 약값 월 30만 원. 교통비 및 기타 생활비 월 30만 원.
자녀 지원비 취업 준비 중 월 50만 원. 계산해 보면 이미 월 230만 원은 훌쩍 넘는다. 결국 본인은 외출도 줄이고 팝도 간단히 해결하고 사는 게 아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된다고 한다. 연금은 고정 수입이지만 노후의 지출은 생각보다 변동이 크다. 특히 예상 못한 의료비, 자녀 지원비 또는 집안 대소사로 인해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연금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2. 심리적 박탈감, 삶의 의욕을 갉아먹는다. 두 번째 사례는 퇴직 후 은둔 생활을 시작한 B씨다. B씨는 60세에 경찰직에서 은퇴했다. 연금은 월 240만 원 수준. 경제적으로는 큰 무리는 없었지만 문제는 마음이었다. 현직된 내가 지역에서 꽤나 영향력도 있고 주변에서도 인정받았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요. 아무도 연락 안 와요.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더군요.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술자리도 즐겼다. 하지만 곧 돈이 아까워졌고 자존감은 떨어졌으며 사회와의 연결고리는 점점 끊어졌다. 결국 밖에 나가는 게 귀찮다며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는 생활로 변했다. 연금이 있어도 쓸모 없어진 느낌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원이든 마찬가지다. 연금보다 더 중요한 건 쓸모 있는 삶이다. 일, 봉사, 취미, 사람과의 교류 등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있어야 행복한 은퇴가 가능하다. 3. 예상보다 길어진 노후, 연금으론 부족하다. 세 번째 사례는 62세에 은퇴 후 자영업에 도전했던 C씨다. C씨는 평생 교직에 있었고 퇴직연금은 월 250만 원.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 이 돈으로는 90세까지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00세 시대라면서요. 평균 수명은 길어졌고 건강은 자신 없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만 믿었다가는 80 넘어서부터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런데 준비 없이 시작한 사업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결국 2년 만에 폐업했고 초기 투자금은 고스란히 날아갔다. 지금은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60만 원가량 추가 수입을 만들고 있다. 은퇴 후에도 플랜 B가 없다면 연금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인플레이션, 건강 악화, 예기치 않은 가족 문제는 언제든지 재정에 큰 타격을 준다. 결론 연금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은퇴 준비는 따로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 믿는다. 특히 공무원, 군인, 교사처럼 정년과 연금이 보장되는 직업일수록 더 그렇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너무 달라졌다. 수명은 늘었고 물가는 오르고 가족 구조는 변했으며 정년 후 삶의 길이는 3040년에 달한다. 이 긴 시간 동안 월 230만 원으로 감당 가능한 삶은 생각보다 좁고 답답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은퇴 준비는 연금 외로도 생각해야 한다. 단기 알바나 파트타임으로도 월 50만 원의 활동소득을 추가하거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온라인 판매나 유튜브 운영, 지역 공동체나 자원봉사 활동으로 삶의 의미를 되찾는 것 등 은퇴 끝이 아니라 은퇴의 다른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연금 230만 원, 58세 교도관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더 비참했다. 은퇴 후 매달 230만 원의 연금이 들어온다. 언뜻 들으면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한 사람들이 겪는 삶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오늘은 은퇴 후 연금 생활이 왜 생각보다 더 비참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3가지 핵심 정보 중심으로 정리해 보려 한다. 1. 월 230만 원. 생각보다 빠듯한 이유는 보통 사람들은 고정 수입이 있으면 안정된 삶이라 여긴다. 그러나 실제 노후 생활비를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기본 지출 항목 2인 가구 기준. 식비 6,080만 원. 관리비, 수도 전기 2,030만 원. 의료비 2,030만 원 나이 들수록 증가. 교통비, 통신비 20만 원 내외. 자녀 지원금 많게는 50만 원 이상. 예비비 경조사, 갑작스러운 병원비 등 월 평균 10만 원 이상. 이렇게만 계산해도 월 최소 250만 원이 필요하다. 결국 230만 원은 생활 가능한 수준이지 여유로운 삶은 아니다. 2.
내 역할은 끝났나? 퇴직 후 찾아오는 정체성 상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직업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예를 들어 교도관, 경찰, 공무원, 교사 등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책임감이 큰 직업이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이 지위와 역할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무력감, 허무함, 소외감이 밀려온다. 이른바 은퇴 후 우울감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줄어든다. 결국 집에서 TV만 보거나 반복적인 일상 속에 자신을 잃어가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봉사활동, 취미 기반의 모임 참여, 가벼운 아르바이트나 일거리, 작은 수익 활동 등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중요하다. 3. 100세 시대 연금 하나로는 안 된다. 예전엔 60세에 은퇴하면 1015년 정도만 노후를 생각하면 됐다. 하지만 지금은 90세, 100세까지 사는 게 보편적이다. 즉, 은퇴 후 304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뭘까? 연금은 대부분 60세부터 지급되며 물가 상승률은 매년 누적되고 건강 관련 비용은 점점 커진다. 결국 은퇴 초반에는 괜찮아도 70대 이후엔 빠듯해지고 80대엔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 소득 다각화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중고거래 등 소액 창업 퇴직금 일부로 무리 없는 장사나 온라인 판매, 자산 재배치 고정 지출을 줄이고 현금 흐름 확보에 집중, 정부 지원 제도 활용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요약하면 230만 원 연금, 기본 생활비 감당엔 턱걸이 수준, 사회적 역할 상실, 심리적 고립과 우울감 불러와. 100세 시대 연금 하나로는 절대 부족. 현실적 은퇴 준비 3가지 제안. 은퇴 전에 미리 연습하자. 은퇴 12년 전부터 연금 수준으로 살아보기를 해보자. 실제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어떤 부분이 빠듯한지 체감할 수 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자. 퇴직 후에도 건강이 허락된다면 가벼운 일거리라도 찾자. 시간당 12만 원씩만 벌어도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진다. 사람과 연결되자. 소모임, 종교활동, 동아리, 온라인 커뮤니티라도 괜찮다. 연결돼 있어야 삶의 목적이 생기고 우울함을 이길 수 있다. 결론. 연금 230만 원은 결코 비참한 삶을 강제하는 돈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기대만으로 맞이한 은퇴는 누구에게나 생각보다 더 비참하게 다가올 수 있다. 지금 준비해야 한다. 돈보다 더 중요한 삶을 꾸려가는 힘을 말이다.